안녕하십니까? 역사적 예수의 도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 주제는 예수의 세계입니다. 지난 시간에 비해서 오늘은 좀 강의 내용이 많은데요. 그래서 한 번에 다 하지 않고 세 번으로 나눠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할 내용은 일부 매트릭스입니다. 크로사는 성경을 읽는 기본 전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나 현대, 성경이나 성경 밖의 모든 문서를 읽는 과정은 그 문서의 모체, 즉 매트릭스를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여기서 모체란 우리가 어떤 것을 또는 어떤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배경입니다. 물속의 물고기처럼 우리는 모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모체 없이 살아가는 인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체는 그 말을 하거나 글을 쓴 사람만이 아니라 그 청중과 독자에게도 운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하트마 간디를 우리가 공부한다고 할 때 마하트마 간디의 모체인 영국의 제국주의를 제외하고 마하트마 간디를 공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를 알고자 할 때도 1960년대, 50년대 미국의 그 흑백 분리 정책이라고 하는 인종차별주의라고 하는 모체를 전제하지 않고는 우리가 마틴 루터킹 목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마틴 루터킹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마틴 루터킹은 그 모체 안에서 살았고 그것을 해석하는 우리도 그 모체를 알아야지만 그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매트릭스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좀 낯설 수 있는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매트릭스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과 출신인데요. 그래서 행렬이라고 하는 뜻으로 매트릭스를 배웠습니다. 숫자, 기호 등을 가로, 세로로 나열해 놓은 행렬을 여러분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수학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사용하는 사회나 개인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모체, 기반으로라는 뜻으로 매트릭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영어로 하면 태에 해당되는 움이라고 하는 그런 뜻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체계적으로 그물처럼 얽혀있는 도로의 망, 이 네트워크를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1999년에 워쇼스키 감독이 만든 영화 매트릭스는 이 세 번째 뜻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모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매트릭스의 뜻인데요. 그걸 콜린스 코빌드 어드밴스드 러너스 잉글리시 딕셔너리라고 하는데 보면 A matrix is the environment or context in which something such as society develops and grows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발달하거나 성장하는 것과 같은 것의 그 환경이나 상황을 바로 매트릭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모체에 해당되는 것이 이런 정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나 글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그 당시의 시대와 장소 안에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생략한 채 우리가 말과 글을 읽으면 그것은 오해하기에 딱 좋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마태복음 5장 39절로 41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매트릭스 없이 그냥 텍스트만 읽으면요. 악에 저항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밟으면 밟히라는 뜻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된 본래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의도했던 것을 파악하고 읽으면 이 말씀은 악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되 비폭력적으로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처음에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두 사람이 마주서서 내가 만약에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린다고 치면 상대방이 맞는 뺨의 방향은 왼쪽 뺨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상대방을 칠 때 오른뺨을 칠 수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등으로 치는 방법입니다. 이 손등으로 치는 방법은 사실은 모욕을 가하는 겁니다. 너는 감히 나한테 맞설 상대가 못 돼.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뜻의 모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셨던 중동 지방은 아마 지금 인도나 동남아시아 지방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이 이 손을 사용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른손은 음식을 먹는 데 사용하고요. 왼손은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본 다음에 그 볼일을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을 쓰는 일과 왼손을 쓰는 일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데, 오른손으로 상대방을 때릴 수는 있지만 이 불결한 왼손으로 상대방을 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회의 관습상 그것은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으로 상대방을 칠 때 그 오른뺨을 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모욕을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렇게 모욕을 받으라고 상대방을 쳤는데 상대방이 왼뺨을 들이민다는 것은 오른손으로 치지 말고 제대로 쳐라. 제대로 나를 이렇게 손등으로 치지 말고 제대로 이렇게 쳐라, 이런 말이고, 그것은 내가 당신이 주는 모욕을 받지 않았다. 나는 당신과 동등한 관계로서 당신과 1대1로 맞서 싸우겠다. 뭐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너를 고소해서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 내주라는 말과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라는 말도 사실은 마찬가지 뜻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길게 설명하지 않을 텐데요. 하여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오해하듯이 저항하지 말라, 무저항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항하라는 것을 그렇게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항하되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나도 한 대 상대방을 치는 그런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맞더라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저항하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장 39절의 말씀을 제대로 원어의 뜻을 반영해서 또 매트릭스를 반영해서 번역을 하면 Don't react violently against the one who is evil. 그러니까 악한 사람에게 반대해서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트릭스를 모르고 어떤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정반대로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매트릭스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크로사는 백그라운드와 콘텍스트와 매트릭스를 구별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배경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백그라운드를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단어의 문제점은 뭐냐면 인터액션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가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요, 그 사진 뒤에 이 하얀색 벽면이 있고 그 하얀색 벽면 뒤에 빔 프로젝트로 뭐 히말라야 산을 비추기도 하고 또 캐리비안 베이를 비추기도 해서 우리가 산중에 있는 것이나 아니면 바닷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뒷 배경은 우리하고 인터액션을 하지 않습니다.
즉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 히말라야 산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추위를 느끼지도 않고요. 또 뒤에 캐리비안 베이가 있다고 해서 그 캐리비안의 해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더위를 느끼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백그라운드의 문제점은 배경과 내가 서로 인터액션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보다 하나 더 발전된 개념이 콘텍스트인데요. 이 콘텍스트는 우리가 보통 텍스트를 읽을 때 콘텍스트를 무시하지 말고 콘텍스트 위에다 놓고 읽어야 된다. 그래서 콘텍스트, 이 텍스트와 함께 읽어야 된다. 이런 말을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 콘텍스트의 문제점은 스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생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크로사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에 대해 콘텍스트를 무시한 채 텍스트를 읽는 경이로운 짓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어떤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던 고백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콘텍스트는 완전히 무시한 채 텍스트 자체에만 매달려서 해석해왔던 것이 우리의 성경 해석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로사는 백그라운드처럼 인터액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콘텍스트처럼 생략할 수도 없는 그런 그 텍스트, 콘텍스트 이렇게 돼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 단어가 아닌 한 단어 이루어진 개념을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매트릭스라는 겁니다. 매트릭스는 당신이 말이 되는 예수를 알기 위해서 예수를 그 자신의 세계 속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모든 것이라고 크로사는 얘기합니다. 매트릭스는 예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상호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매트릭스와 예수는 상호작용을 하고 상호 변화하고 또 상호 창조성을 가집니다. 그 매트릭스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좌표인데요. 크로산이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좌표를 생각해서 매트릭스는 4개의 요소로 되어 있다. 그래서 트래디션과 비전과 타임과 플레이스라고 하는 4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마치 좌표 표면처럼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면요. 매트릭스의 특징은 매트릭스는 상황 전체를 밝히는 복합적인 좌표로서 가로축과 세로축을 갖고 있다. 이 세로축은 트래디션과 비전이고 그 다음에 가로축은 타임과 스페이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매트릭스는 공동체의 전통과 개인적인 비전 그리고 구체적인 시간과 특정한 장소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산이 아마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이 매트릭스를 이렇게 좌표 평면에다 표시했는데요. 사실은 매트릭스는 평면이 아니라요. 3차원 공간보다 축이 하나 더 있는 4차원 이 시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 공간을 표시할 때 X축과 Y축과 Z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잖아요. 아마 이과생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 텐데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를 표시하려면 그것까지 부족하다. 그래서 X축과 Y축과 Z축이라고 하는 공간 좌표에 하나 시간축이라고 하는 것을 더 집어넣었을 때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공간 X축, Y축, Z축이라고 하는 3차원 공간에 시간축을 하나 더 설정했을 때 그것이 어떤 모양일지 우리가 잘 머릿속으로 그려지지 않지만 하여간 잘 상상해 보면 과학자들은 그것이 상상이 갑니다. 근데 지금 매트릭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매트릭스는 그러니까 트래디션과 비전과 타임과 스페이스라고 하는 4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이 시곤관에서을 뜻한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고유한 매트릭스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명할 것은 전통과 비전인데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그가 누리고 있는 정치, 종교, 사회, 문화, 역사, 교육 등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백그라운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됩니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는 잘 알 테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그 다음에 비전이라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은 비슷한 시대에 비슷한 장소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전통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매트릭스는 거의가 비슷하죠.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비전에서 차이가 납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나 자매나 남매도 똑같지 않은 게, 생긴 모습이 똑같더라도 그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이 똑같지 않은 것은 전통을 대하는 개인적인 관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정치 체제가 있든지 종교든지 사회든지 문화든지 역사든지 교육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리액션, 비전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관점이 다르고. 그래서 그것을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전통 속에서 성장을 했어도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은 매트릭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의 매트릭스와 세례자 요한의 매트릭스는 조금 다르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첨가하면요. 크로사는 매트릭스 러브스 퀘스천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매트릭스는 질문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매트릭스를 알아야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데 예수의 매트릭스를 알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같은 시공간에서 같은 전통 속에서 자라난 세례자 요한과 예수의 운동은 달랐나? 왜 세례자 요한은 세례를 운동을 펼쳤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쳤나? 하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지만 우리에게 답을 준다는 겁니다. 성서는 묻는 자에게 답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크로사는 예수의 매트릭스를 이렇게 간단하게 세 줄로 표현했는데요. Jesus is a homeland Jew within eschatological Judaism against Roman imperialism,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말이 해석하면 예수는 로마의 제국주의에 대항한 종말론적 유대교 안에서 살았던 본토 유대인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중간에 not a disciple Jew like Paul이라는 말이 제가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머지는 예수와 똑같지만 홈랜드 주가 아니었고, 즉 본토 유대인이 아니었고 소위 본토 밖에 디아스포라에서 살았던 그런 유대인이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과 바울의 또 그 에클레시아 운동이 차이가 납니다. 용어도 차이가 났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 매트릭스의 차이가 각 인물들의 삶과 또 그 운동의 내용의 차이 같은 것도 가지고 오는데, 지금 크로산이 이야기한 건 예수는 로마의 제국주의에 대항한 종말론적 유대교 안의 본토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 세 가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로마의 제국주의,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유대교, 이 두 가지가 특별히 중요한데요. 아까 이 매트릭스는 인터액션을 해서, 즉 상호작용을 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예수는 로마 제국에 작용을 해서 로마의 제국주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또 로마의 제국주의는 예수에게 인터액션을 해서 예수를 변화시키고, 또 예수가 종말론적 유대교에 반응을 하고 종말론적 유대교는 예수에 반응을 하고 하는 식으로 상호작용하고 하면서 이 소위 이 인터액션을 하는 것이 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예수의 매트릭스 때문에
로마 제국을 빼고 예수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예수의 세계는 로마 제국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유대교에 대한 것은 다음 3강 때 그리고 아마 4강과 5강에도 나올 텐데요. 주로 3강 때 종말론적 유대교에 대한 그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서 일단 1부를 마치고 다음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